광해군 이야기. 광해군은 선조와 호궁인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야. 왕비가 낳은 적자가 아닌 호궁이 낳은 서자였고 게다가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어. 보통은 적자, 장남이 왕이 되는데 되게 왕위 계승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 게다가 광해군이 2살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에게 무관심했대. 그렇게 광해군은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게 돼. 그러다가 1592년 4월 중순 20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로 막 밀려 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열흘쯤 지나자 이 왜군은 부산에서 충주까지 밀고 올라왔고 이 조선의 조정은 난리가 나게 되지. 선조는 의주로 몸을 피하기로 결정해. 근데 여기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위를 이을 세자를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왕비 의인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고 또 장자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했대. 그나마 광해군이 선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영특했다고 해. 그렇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왕위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17살의 나이에 조선의 왕세자가 된 광해군은 바로 전장으로 나서게 돼.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에게 임시정부 분조를 맡겼어. 혹시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하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둔 거지. 선조가 이끄는 조정은 의주와 평양에 있었고 광해군의 분조는 그 전장을 다 누비고 다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한 건 왕인 선조가 아니라 왕세자 광해군이었던 거야.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평안도에서 강원도로 나와 이천지방에 머물면서 여러 고을에 경문을 돌려 원근의 인사를 불러 모았다. 이에 산곡에 도망가 숨은 백성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구름처럼 모여들면서 모두들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하였는데 열흘도 못 되어 그 성세가 크게 떨쳤다. 광해군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민심도 다독이고 또 병사를 모아서 왜군에 대항했어. 그러면서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지. 7년 만에 전쟁은 끝이 나. 선조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백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도망갔던 임금 이러면서 자기보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더 좋아하고 믿고 따르니까 아들을 시기하게 돼.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해군한테 당연히 더 정이 갔겠지. 자기들과 함께 했는데. 게다가 선조는 새로 맞아들인 정비 인모광우에게서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을 얻게 돼. 광해군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 진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 근데 서자는 계속 서자인 거잖아. 근데 영창대군은 태어나자마자 적자. 조정은 곧 광해군파랑 영창대군파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근데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 1608년에 선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그때 영창대군 나이는 고작 3살이야. 광해군은 33살이고 싸움이 안 됐겠지. 드디어 광해군이 왕이 됐어. 17살의 세자가 됐는데 33살에 왕이 된 거. 그렇게 따지면 16년간 왕세자로 있었던 거잖아. 그때 뭐 전쟁도 경험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왕의 자리는 계속 위태로웠어. 특히 이 적자 영창대군이 계속 눈에 거슬려. 이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 그래서 증살이라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려. 이건 방안을 뜨겁게 데워서 쪄 죽이는 건데 방문을 잠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9살 된 아이 영창대군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까치발로 서서 창살을 부여잡고 울었다고 해.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 난 옛날 형벌 보면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영창대군 생모인 인모광우는 평민으로 격하시켜서 오늘날 덕수궁, 경운궁에 가둬버려. 이렇게 영창대군 지지 세력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도 만들어가. 이때 등용된 인물들이 대북파,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야. 이들은 만주 지역 세력이 커지고 있다, 명나라가 지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들이 예상이 맞았지. 압록강 북쪽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의 힘이 커지고 있었거든. 그렇게 커지다가 1616년 여진족은 국호를 후금이라고 칭하고 이 누르하치를 왕으로 추대하게 돼 국가가 된 거지. 전쟁을 겪으면서 이 광해군은 북방 경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서 고려사를 읽어. 이 고려가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떤 명분이나 의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하고 명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걸 알게 돼. 근데 광해군이 생각해도 당시 동북아 중심은 이 명이 아니라 여진의 후금, 나중에 청이 되는 만주 세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어. 광해군이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해. 도와줘. 근데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서인 세력이야. 명나라 편,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 제조 지은을 근거로 당연히 명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제조 지은은 선조가 많이 썼던 말인데 거의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무튼 아버지 나라다 뭐 이런 거야.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어. 조선이 파병을 감당할 상황도 아닌데다가 명의 구군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광해군은 그렇다고 무조건 안 돼 할 수가 없잖아.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쳐. 한편으로는 북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진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근데 끝내 이 파병을 피할 수가 없어. 명나라 황제의 파병 요구 직서가 도착해버렸거든. 광해군은 왕의 통역관으로 일해온 강홍립을 도원수에 임명해. 근데 이상해. 강홍립은 군인이 아니야. 군대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었어. 근데 확실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 중국어. 이상하지. 요즘 같아도 외교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지. 근데 광해군의 의도를 생각하면 왜 강홍립을 도원수로 임명했는지 느낌이 올 거야. 그러면서 광해군은 13,000명의 병사를 명으로 보내. 강홍립에게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해.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찾아라. 전쟁 상황을 봐서 후금에 투항해도 좋다. 강홍립은 광해군의 마음을 읽었어. 일단 열심히 싸워 명예 편에서. 근데 광해군의 예상대로 후금한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항복해. 광해군은 후금과의 전쟁을 원치 않아요. 이런 말도 같이 전해. 명나라 도와주다가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었거든. 후금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광해의 이중 외교였던 거지. 당시 조정에서는 강홍립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들끓어. 어떻게 항복해 이러면서. 근데 광해군은 어떻게 강홍립의 처자를 벌하는 일에만 몰두하냐. 부국강병의 심혈을 기울여야지. 막 이렇게 꾸짖어. 근데 이 신하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지. 광해군은 전쟁터를 누볐었잖아. 조선의 어느 임금보다도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봐온 거야. 당시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어. 백성들의 삶은 딱 삶과 죽음의 그 경계일 만큼 정말 처참했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풀뿌리,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대. 이걸 지켜본 광해군은 정말 최우선은 백성의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명의 2차 파병을 거부해버려. 후금이 조선으로 오고 있었거든. 자꾸 명나라 도와주니까 너네 먼저 쳐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조선이 명의 군사 파병을 거부하니까 돌아가. 광해군 덕분에 조선은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지. 내부적으로는 후금이 기마병이 셌거든. 여기에 대비하려고 무기를 제작하는 데 힘쓰고 또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하면서 조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막 몰래 물어보기도 해. 또 농지를 많이 소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대동법도 실시해. 이게 근데 사대부들은 싫어하겠지. 농지를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또 선조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로 허준이 귀양가 있었거든. 허준을 다시 불러내서 동의보감을 편찬하도록 지원했어. 궁궐도 다시 짓고 불타버린 사서들을 또 중국에 가서 구해오도록 하고. 사실 나는 증살 빼면 되게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은데 전에 뭐 사약 내리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비일비재했잖아. 증살은 좀 심했긴 했지만 근데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서인 세력에게는. 폐류나 그냥 그 자체였던 거지. 명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도 폐위시키고 게다가 아까 대동법 막 이런 개혁 정치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걸 뺏어가니까 광해군을 내쫓고 싶어 했어.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내세우면서 끝내 인조 반정을 일으켜.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사로잡혔던 세력의 쿠데타.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광해군은 왕이 된 지 15년 만에 1623년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돼. 15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왔는데 이후 19년 동안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해. 1641년 67세를 일기로 광해군이 돌아가시거든. 그때 되게 쓸쓸하게 종 혼자 염을 하고 있었다고 해. 광해군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세력은 어땠을까? 그냥 오로지 제주 지은을 고수했어. 그러다가 후금의 침략을 받아. 막 오랑캐라고 무시했었는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야. 백성들은 또 힘들어졌겠지. 광해군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의 산자락에 있어. 보통 왕들의 무덤은 릉이라고 부르는데 광해군은 그냥 묘라고 불리고 또 실록을 편찬했거든? 근데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광해군 일기라고 불러. 아무래도 이 광해군을 평가하고 또 기록했던 이들이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 광해군이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계모인 임목대비를 유폐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광해군의 외교 능력은 뭐 인조나 선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광해군이 어떤 의리나 명분으로 외교를 한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통해서 당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넌 원래부터 친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외교하지 말고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광해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